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 곳곳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의료 분야도 그중 하나인데요. 지난 2월 정부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고요. 그 가능성과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코로나19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가피하게 이러한 조치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 이후 대책으로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비대면 의료 언급했습니다. 서비스와 온라인 교육, 온라인 거래, 방역과 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환자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힘들고 법적 책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해법이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 의료가 어떤 당사자인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이렇게 추진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시대의 새 국면을 맞은 비대면 의료, 그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 뉴스룸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15일에 비대면 의료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네. 지금이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노약자들이 다른 전염병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온 이 화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청와대의 생각은 그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가 한참 창궐하던 당시에 2월부터 5월 초 사이에 26만 명이 이 원격 진료를 통해서 그래요? 네. 실제로 처방전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네. 처방전 발급 받아서 이제 저거 가지고 약국은 따로 가셔야 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 의사협회에서 이제 걱정했던 게 저렇게 네. 되면 유명한 병원으로만 쏠리지 않겠어요? 아, 동네 의사들은 네. 건너뛰지 않겠어요? 아, 이런 예.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네. 원격 의료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진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증 질환이나 아니면 기저 질환자를 통해서만 원격 치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반반이었어요. 예. 아, 예. 큰 병원으로 가시는 분 반, 동네 병원으로 가시는 분 반 해서 걱정했던 의료사고나 병원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랬군요. 환자들 만족도는 어땠습니까? 환자들 만족도를 실제로 한 종합병원이 조사를 해봤는데 900명 정도가 병원에 갔는데 네. 네. 80% 이상이 대단히 만족했다 아.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예. 일단 무엇보다 병원 한번 가려면 아유.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아, 버스, 그게 지하철 힘들죠. 타고 네. 이동하셔야 되고 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하기가 용이치가 않고 어린아이들이 가벼운 감기 앓고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종합병원까지 가거나 네. 동네 병원 가거나 이거 쉽지 않거든요. 대기하는데 길게 1시간 넘게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병원 가서 병 걸릴까 봐 걱정된다는 그런 사람들도 우려가 실제로? 있는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환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비대면 의료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원래 원격 의료란 말이 있었잖아요. 네. 뭐 다른 개념입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나요?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최근 들어서 언택트 예. 좀 네. 유행하기 시작한 말이잖아요. 원격 의료하면 의료계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거부감이 컸단 말이죠. 아, 원격에 대한.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법은 의사들 사이에만 원격 진료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네. 지방에서 응급수술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장기 이식 수술 이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네. 현장에서 진단하거나 촬영된 의료 내용들을 공유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네. 의사 간의 화상통화 등을 통해서 아. 서로 상대방의 진단 그리고 뭐 이동이 가능한지 등등을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데 네. 환자를 대상으로 돈 받고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도록 해보자. 이게 정부의 생각인 거고요. 네. 이 비대면 의료라는 게 기존에 우리가 계속 고민해왔던 원격 의료와 크게 다른 개념은 아닙니다. 네. 다만 현 정부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헬스케어의 개념을 도입을 하자는 거예요. 예컨대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시계와 휴대폰 같은 것들을 접목을 해서 맥박이 어떤지 아니면 네. 스스로 당뇨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휴대폰에 어떤 앱 같은 걸 설치하면 네.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산업으로 키워보자 이런 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영상으로 해보세요. 그럼 하고 뭐 열납니까? 열재보세요. 열재고 이런 정도의 영상 통화 정도로 생각을 네. 할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까지 포괄할 수 있다는 건가요? 사실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의료 체계 패러다임이 한 차례 전환될 수 있는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정부가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보통신 기술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경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걸 시도를 해봤거든요. 3월 5일부터 4월 9일까지 경북 네. 문경에서 현장에 있는 환자들의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것들을 찍어요. 그리고 판독은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기 경증 환자들이 모여 있으니 다른 의료진의 감염 같은 것들은 막으면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네. 정보통신 기술이 여기에 총동원되기도 네. 했습니다. 네. 현장에 있는 환자들의 바이탈 사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원거리에서 체크가 됐죠. 그렇군요. 네.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5G도 강국이고 네, 통신 엄청나요. 강국이니까 예, 뭐 이 정도 기술은 충분히 활용해서 사실 이제 코로나19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뭐 병원 같은 데 가서 또 걱정도 되고 하니까 좀 활성화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혹시 해외에서는 이런 네. 쪽에 뭐 비대면 의료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땅덩이가 큰 나라들은 네. 진작에 시작해서 하고 이미 있습니다. 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네. 그 미국은 의료비 비싸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이렇게 땅덩이가 넓은 나라들은 그 동네마다 병원이 있거나 없거나 의료 수준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해서 미국의 경우에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1990년대부터 원격 의료를 시작해서 90년대부터요? 네, 굉장히 좀 오래됐죠. 예.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부터 서서히 시작이 돼서 병원 가는 분의 약 4분의 1이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요. 네. 네. 화상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10분 안에 의사와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네. 처방전을 약국으로 보내고요. 의약품 배달하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가 처음에 크게 번지기 시작했던 우한. 네. 대표적으로 의료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은 동네여서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도 네. 이른바 온라인 병원이 성업 중인데 300개가 넘습니다. 그렇군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에 전국으로 확대가 됐고요. 온라인 의사가 상담해주는 플랫폼도 되게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요? 이게 포털 사이트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매일 10만 명 이상이 이런 방식으로 오. 진료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은 왠지 섬이 많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이 이 있을 것 노령자도 같아요. 많으시고.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예. 배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나올 때 강풍이 몰아치면 배에 못 뜨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만약에 고혈압, 당뇨약을 꾸준히 드셔야 된다 그러면 고령자 입장에서 굉장히 약이 끊어졌을 때 위험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2015년부터는 그 전국으로 서비스를 확대를 했고요. 네.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예. 97년부터 시작을 아. 했으니까요. 그리고 2년 전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계 상황 보면 어쨌든 비대면 의료가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 26만 명 정도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경험을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도 과거에 한 20년 전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좀 이게 논란이 됐던 걸 생각해봤을 때 성숙한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과거에는 왜 그렇게 벽에 부딪혔던 거죠? 일단 가장 큰 건 시민사회단체와 의사협회 측의 어떤 이해관계랄지 주장이 중첩됐기 때문에 네. 이 논리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논의기구가 없었던 거예요. 네. 예컨대 보면 왜 우리가 지금도 병원에 가서 그냥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이 체계를 바꿔야 하느냐. 그리고 오진의 가능성이 있다. 동네 의사들이 줄 폐업할 수 있다. 이게 의사들의 주장이었고요. 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혹시 여기에 원격 의료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이른바 병원의 영리화 때문에 진료비는 비싸지고 대기업 계열의 돈들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네. 의료 체계가 양극화되는 거 양극화.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0년 그리고 2014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도 국회를 통해 이걸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네. 진지한 논의는 못했어요. 네. 그리고 20대 국회에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자 했는데 역시 무산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서로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건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좀 득실을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비대면 진료라는 게 의료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의료계가 가장 예. 걱정하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오진. 있다. 네. 그러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해되는 건데 이때 의료진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한 가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환자들이 제때 병원을 찾지 않다가 초기에는 1단계의 병이었는데 병을 키워서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예. 반드시 만나서만 진단해야 하는 병도 있을 수 있다. 뭐 충분히 논리적인 얘기고요. 예.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의 영리병원화, 의료 민영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해서 자원이 많은 대기업이나 종합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 대기업 계열의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만 네. 고급 서비스를 받고 가서 직접 나머지는 그 이른바 공중병원으로 갔을 때 의료의 품질이 현격히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방에 있는 1, 2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좀 존재 가치에 대해서 뭐안 많이 갈 수도 고민을 하게 될 있으니까.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밀어붙이는 쪽, 또 긍정적인 측면들을 주장하는 분들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나요? 일단 제일 큰 건 지금도 의대 정원을 놓고 의사협회와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고 앞서 저희가 VCR로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렸는데 의사분들이 이해 당사자인 우리하고 상의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도 이해 당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쌍방의 입장을 다 들어봐야 하는 거고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 오랫동안 앓는 기저질환의 경우에는 안 가고 꾸준히 만나온 의사 선생님과 특이 사항이 없으면 처방전 받아서 약 받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편리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동성이 어려운 고령자, 노약자, 장애인들도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산업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나 아니면 원격 의료 시스템을 네. 구축하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잘 크면 수출 상품이 될 수도 그럴 있는데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 병원 시스템을 중동에 아예 시스템체로 팔아온 지 오래됐어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겠죠. 사실 이제 이런 비대면 의료 서비스가 시행이 만약에 된다면 이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체감하실 텐데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직접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뭐 이런 코로나19도 있지만 세상이 막 바뀐 만큼 그런 진료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 간단한 진료 같은 거는 굳이 병원에 가서 기다리지 않고 원격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좀 더 효율적이고 좀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방이거든요. 지방인데 제가 지금 오늘 또 지금 인제 여기 백병원을 왔다 가는 길이에요. 지금 비대면으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지 않고도. 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비대면 의료가 많이 이제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저도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산간지방이라든지 이제 의료가 이제 와서 하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이란 게 직접 검사를 하는 게 그래도 제일 좋을 것 같아서 만나야지. 만나가 의심나는 상세한 부분도 물어보고 그러고 이때까지 약을 먹었으니 어떻더라.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하거든. 비대면 진료 시에 오류라던가 오진에 관해서 법적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진다는 어떤 그런 기준도 없고 아직까지는 좀 도입하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 들어봤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 어떻게 허용을 할지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남들의 사례를 좀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우리는 절대 안 돼. 무조건 해봐야 돼. 양극단의 의견만 있었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없었는데 재진 환자의 경우에 일정 정도 의사와 신뢰를 쌓으면 허용한다 등의 접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중간에서 접점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초진 환자들도 그러면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해외에서는 지금 되거든요. 예. 일본은 재진 환자만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초진 환자, 경증 질환의 경우에는 다 되는 걸로 돼 있어요. 다만 의료계의 어려운
이런 현실이 있다 하면 네.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구별을 둘 수도 있고요. 초대진만 구별을 둘 수도 있고 예.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어쨌든 의료 수가 문제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 21대 국회에서 네. 이 법안들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될지 전망을 해볼까요? 일단 논의를 좀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의료 수가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하면서 산업을 같이 키워가고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을지 얘기를 해봐야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네.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네. 뭐 의료계의 뭐 이익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건강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좀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